사실은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어디 뭐 식당 가가지고 밥 한 번 먹으려니까 옛날에 50불이면 먹었는데 이제 100불이 아니라 200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똑같다. 우리나라가 계속 부동산 투자에 너무 몰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값 올라가니까 또 좋아가지고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드니까, 지금도 근데 계속 부동산 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단기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유로 지역에서 기준금리를 좀 낮췄죠. 0.25%포인트 낮췄고, 그 전에 뭐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도 낮췄고요. 캐나다도 낮췄고요. 계속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해 말만 해도 올해 뭐 5번, 6번 이렇게 금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금리를 낮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내지 뭐 2번 낮추느니 마느니 하는데, 저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 미국이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못 낮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가지고 시장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고, 일본 엔화는 엔화대로 또 굉장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다 이 달러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거기 묻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그러한 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때는 뭐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그래서 뭐 무역 수지가 확장하고 뭐 경상 수지가 뭐 확장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서서히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런 어떤 경상수지 말고 자본수지 측면에서 자꾸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해외 자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하면 금융계정이라고 하는데, 그 금융계정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자본의 유출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FDI, 직접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있거든요.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거의 2.5배 정도 많아요. 평균적으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접 투자하러 나가는 게 훨씬 많다.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이니 뭐 LG니 다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 공장을 짓느니 뭐 2차전지 공장을 짓느니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있고, 또 그게 아니라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많이 또 미국 주식 사잖아요. 그런 주식 투자하면서 돈이 또 많이 빠져나가고, 또 채권 투자하면서 또 빠져나가고, 결국은 달러 수요가 자꾸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 하는 거고,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를 놓고 일단 미국 달러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견조한 나라예요. 일단 70년 중반부터 생각해보면 9.5% 정도 성장을 건실하게 계속해요. 지난해에도 뭐 그렇게 한 2.4% 성장했고, 올해도 뭐 한 2% 성장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 중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실하다, 그런 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근데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이 인구 구조가 굉장히 젊어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교육으로 정말 최고의 인재들을 막 배출해가지고, 그 인재들이 뭐 해요? 최첨단 기술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도 젊고 최첨단 기술도 만들고 세상을 앞장서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럽을 생각해보자. 유럽은 완전 늙어도 엄청나게 늙었어요. 그래서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이 뭐 한 0%대에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잘 나가던 뭐 독일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애들은 정말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전체적인 유럽이 다 이제 힘든 그러한 상황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앞서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중국은 중국대로 인구도 고령화되고, 또 미국하고 이렇게 막 엄청난 그 패권 경쟁하면서 거기에 힘이 붙인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부동산 투자, 건설 투자 너무 몰빵했던 걸 갖다 구조조정하느라고 또 당부가 또 힘들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보면 결국은 내가 어떤 외환 투자자라면 어디다 돈을 넣겠냐는 거죠. 당연히 미국 달러화에 더 돈을 많이 넣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더 강세를 장기적으로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나라 원화하고만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한때 뭐 14%까지 성장하던 게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지난해 4%까지 떨어졌는데, 한 잠재 성장이 한 2%라고 하는데 30년 되면 1% 될 거고요. 40년 되면 0% 수준이고, 그 뒤에는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지금
많은 연구기관들,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KDR라든가 외국 연구기관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이렇게 막 미끄러지고 미국은 그냥 거의 건실하게 계속 2.5% 가면 어느 나라 통화 가치가 더 강세를 보이겠어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통화 가치를 강세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전에 뭐 1985년 플라자 합의한 것처럼 미국이 너무 막 경상수지 적자도 많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등장해야지. 야, 늘 다 모여. 그래가지고 제2의 플라자 협정하자.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달러 가치는 반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겠지만 그건 정책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계속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지금 뭐 코로나 터진 다음에 너무 막 경제 봉쇄의 두려움이 커서 엄청나게 금리를 막 낮췄어요. 그래서 0%까지 낮췄고 0.25죠. 그게 낮췄을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양적 완화를 2009년에 몇 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는 주로 이제 단기 금리를 낮추는 건데 양적 완화로 하면서 장기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서 장기 금리도 좀 낮추는 그러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냐인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4.2조 달러 정도 자산이 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 채권, 국채라든가 아니면 MBS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담보 채권 이런 걸 사가지고 갖고 있는 그 자산이 한 4.2조 달러 정도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8.9조 달러까지 막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9조 달러로 하고 왜 4조라고 하면 거의 5조 달러만큼 돈을 많이 풀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풀어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는, 갖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이 증가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하니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이제 빠르게 높이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해 7월까지 막 올려가지고 5.5%까지 막 올렸는데 동시에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적 긴축으로 또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러한 채권을 뭐 내다 파는 정도는 아니고 만기가 돌아오는 걸 갖다가 이제 새롭게 메꾸지 않는 방식으로 자꾸 이제 줄여 나갔는데 그래봤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한 7.6조 달러 정도 돼요. 7.5조, 6조 이 정도 사이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지금 장기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계속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주식시장도 많이 띄우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데 재정지출 규모가 소위 조세 수입보다 많으면 그게 재정 적자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1.7조 달러 적자를 봤어요. 1.7조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지난해 GDP가 한 25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6.5% 정도, GDP 대비 한 6.5% 정도 되는 거고요. 1.7조 달러면 우리나라 지난해 GDP가 한 1.7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자를 본 거예요. 돈을 적게 걷고 많이 쓴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무부는 재무대로 그때도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렇게 재정 적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봤자 그 당시에는 매년 재정 적자 규모가 1.4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은 도리어 확장적인 정책을 쓰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물 경쟁이 굉장히 좋고 보면 GDP 성장률도 좋고 실업률도 낮고 그러니까 한 4% 수준이면 굉장히 그게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고용시장도 굉장히 좋고 또 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도 뭐 방방방 날르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골딜락스다 뭐 놀랜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결국은 이 고금리 압박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소위 커머셜 빌딩들 우리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이제 상업용 건물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약한 고리다 이제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터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11월이면 대선도 있고 대선이 끝나면 이제 미국 재무부가 설마 이렇게까지 막 돈을 막 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연준도 그때쯤 되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기준금리를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긴축도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통화정책도 더 정상화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이게 결국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 양극화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사회가 양극화돼가지고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에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나타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이제 막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도하는 그러한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뭐 직접 만들고 있거나 그런 주인이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또 많은 게 소득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자산도 계속 불려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득이 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화 때문에 제일 힘센 놈이 더 먹으니까 조그만 애들 다 이제 무너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도 됐었고요. 또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아까 돈 풀기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경제가 나쁘다고 돈을 막 풀어버리면 돈 풀어가지고 결국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주식 사고 뭐 여러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면 결국 그걸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나마 자산이 있는 사람, 부자들이 그걸 더 사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거 없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거기다 막 물가는 올라가니까 실질소득 줄어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게 누구예요? 결국은 돈 없는 가난한 서민이고 중산층이거든요. 어디 뭐 식당 가가지고 밥 한 번 먹으려니까 옛날에 50불이면 먹었는데 4명이서 이 100불이 아니라 200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실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그 경제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똑같다. 연준도 단기금리는 많이 이제 올려놓은 상태지만 이 그 장기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M2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M2 하면 이제 총통화라고 하는데 매년 한 10% 정도 이렇게 규모가 커지거든요. M2가 지금 현재 한 20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장기 추세선을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거기 보면 한 18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조 3조 달러 정도 돈이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안 잡힌다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미국 연준이 지금 엄청난 그런 재정 적자를 하고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지금 확장적인 그러한 돈풀기 정책, 재정 정책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 그 얘기는 기준금리를 그렇게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인데 현재 2%가 아니라 지금 3% 밑으로 떨어졌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그래서 뭐 아예 그 목표를 갖다 뭐 3% 하자 뭐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예전에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겠다 했는데 그렇게 낮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낮춰버리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사회 양극화를 더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돈 풀어가지고 금리 막 낮으니까 사람 돈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주식 사고 땅 사고 이래가지고 사회가 건전한 게 아니라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소비만 하고 저축을 안 하는 사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점도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점은 그런 게 정말 이제 단점인 면도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배워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영향을 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수출도 일단 뭐 지난해까지는 뭐 중국이 제일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이제 미국이 뭐 제일 수출 대상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전체 중에 한 20%, 25%는 다 미국으로 간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중국으로 또 많이 간다. 두 나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나라가 미국이 전 세계 GDP가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요. 중국 같은 게 한 18% 정도가 넘는데 두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그냥 즉각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즘엔 자본의 이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가 또 미국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에 축적 주저앉으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그런 돈들이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싹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지금 어려우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그 돈들이 다 또 미국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에서 어떤 그런 버블이 꺼지는 그러한 어떤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정작 더 힘든 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같은 신흥국들이 가능성이 더 크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런 거죠. 미국은 어쩌면 그렇게 터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돈 풀기 막 시작해요. 돈 풀어가지고 다시 또 경제를 금방 또 살리는데 애꿎은 우리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뭐 중남미 국가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 경제 전망은 제가 뭐 계속 지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꼭 내가 아니라도 뭐 KDI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 추락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합계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합계 출산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전망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가 제 그 경제 포럼 처음 시작할 때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그 주제로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출산율이 너무 낮다. 합계 출산율이 뭐 어쩌면 이렇게 0.72명까지 됐고 올해는 뭐 그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 얘기는 뭐 지금 이미 절대적인 그 인구 총수도 줄고 거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막 줄어드니까 결국은 GDP 경제 규모라는 게 뭐예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해낸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 총 합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갖고 있는 그 자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노동력이고 두 번째가 자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토지인데 토지는 그냥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연 자원이니까 변경을 못 시키는 건데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고 또 늙어가니까 이 과연 어떻게 과연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겠냐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투자가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계속 부동산 투자에 너무 몰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값 올라가니까 또 좋아가지고 또 돈 빌려가지고 막 그래서 가계부채는 또 GDP 대 100%도 넘고 또 우리나라 이거 투자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기계 설비를 만드는 그런 설비 투자도 있고요. 건설 투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건설 투자가 거의 절반이에요. 전체 중에. 너무 거기에 막 많이 그걸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냥 뭐 경기만 어려우면 그래 건설 경기 살리면 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현재 정권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그게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드니까 그러한 원인이 우리나라 너무 이 부동산에 몰빵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계속 부동산 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지금 계속 집값을 계속 띄우려고 하냐. 제가 이거 다음에 언제 기회를 한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 문제 그리고 집값 문제 그리고 또 이거에 우리나라의 정말 불행의 정말 씨앗이다. 이게 젊은 사람들을 정말 결혼 못하게 하고 아이 못 낳게 하는 정말 불행의 정말 핵심 근원이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거 정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정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일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집도 없는데 자꾸 집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소득 대비 집값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선진국에서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내놔보라고. 어떤 사람은 뭐 뉴욕이 높다고 그러면 뉴욕하고 우리나라 뭐 강남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 안 비싸대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소득이 2.5배로 비싸니까 집값이 2.5배 비싼 거지. 어떻게 똑같냐고요.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요새 계속 집값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요. 여와 야가 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답이 없고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치권, 우리 정치인들 아니면 우리 국가 지도자들께 정말 제가 읍소합니다. 제발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 중산층들을 위해서 정말 정치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나라, 정말 우리가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